뭐 인구수 갖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죠. 오히려 성파 헬리오시티 그 대단지 아파트 만들어 놓으니까 서울의 인구수 엄청나게 늘었다잖아요. 유입 인구가 3,000명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서울은 걱정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이 변화가 감지되고 있죠. 엘스 리센트 트리즘 84제곱미터가 1.7억, 1억 7천 정도 올랐다라는 겁니다. 잠실주공 5단지는 급매물이 거의 소진되고 17억 원, 그러니까 전용 면적 76.5제곱미터가 17억 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급매물 잡으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이제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몇 개 남지 않은 급매물들 시장에서 다 소화가 되고 그 다음부터 그냥 일반적인 거래가 진행되면서 상승이에요. 상승. 계속해서 이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려면요. 누군가 계속 물건을 던져야 되거든요. 이 가격 거래 사례를 만들 만한 물건이 많아야 되는데 던질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있으면 자식한테 중요하지. 임대사업자 등록해놔갖고 팔지도 못하지. 양도세 무서워서 팔지도 못하지. 무슨 수로 물건을 던져요? 던지고 싶어도 던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요 단지들 아파트 가격이 반전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잠실 리센츠 전용 84제곱미터가 거의 17억 가까이 또 거래가 됐네요. 지난달 거래 가격 대비 1억 7천 정도 올랐다라는 거래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연식별로 보면요. 2010년도 이후에 신축 아파트들이죠. 신축 아파트들. 가장 인기를 끌었고 가격도 잘 올랐어요. 근데 작년도에 좀 급등을 하다 보니까 몇 달 가격 조정의 시기를 지금 좀 거쳤고요. 그리고 가격의 등락폭이 가장 컸던 애들이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이야. 재건축 대상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대상입니다. 근데 사실 재건축 절차가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그렇게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던 면이 컸어요. 근데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일종의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그 투자 수요는 등락이 원래 좀 심하죠. 그래서 요번 그 조정장의 가격의 하락폭도 어느 정도는 좀 눈에 띄게 나타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싸게 나온 물건 자체가 거의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시장에서 소화가 되고 잘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 딱히 재건축 대상이라고 할 수도 없고 신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연식의 아파트들 있잖아요. 이 지난 몇 년간의 상승장에서 상승폭도 가장 좀 적은 편이었고요. 그만큼 하락폭도 적은 편이었어요. 그냥 중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들은 기존 기록을 깨고 새롭게 신고가를 기록한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어디에서 기록 갱신을 계속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 기사에서는 성동구 용답동의 중앙하이츠 전용 84가 5억 2,500만 원에 그러니까 워낙에나 거래 가격이 좀 싼 아파트였기 때문에 올라가는 폭이 몇 천만 원 단위로 적습니다만은 이 싼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신고가를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가격대를 좀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싼 아파트잖아요. 중저가 아파트예요. 이런 애들이 신고가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 조정 장세에서도. 또 볼까요? 이거는 이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2부에서 강의를 해주신 송세현 대표께서 이 신문사에 기고한 글입니다. 최고가를 경신한 아파트들을 보면 9억 원 이하 소형 평수가 많았다라고 하죠. 그리고 실수요자나 비과세를 원하는 임대사업자들이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면 정확한 해석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9억을 넘길 경우에 가해지는 그 세금의 압박을 피해서 돈이 그 아래 가격대의 중저가 아파트 혹은 다세대 주택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요. 물과 같아서 비어있는 구멍을 찾아서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시장에서 비어있는 구멍이 어디인가를 좀 살펴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럼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도 세금이고 저렇게 해도 세금이고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의 부동산을 찾아서 또 세금을 떠나서요. 돈이 없어서 사실 그것밖에 못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최대한 동원했을 때, 대출도 제대로 안 해주니까, 최대한 동원했을 때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나 다른 뭐 소유주택을 찾아서 그 돈을 움직이는 그런 거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의미가 되겠고요. 지역별로 보시면요. 이 동대문 쪽, 서울 동북권이 좀 눈에 띄는 신고가를 많이 기록을 했어요. 장안동의 레미안 장안 2차도요. 5억에서 5억 4천으로 얘는 한 4천만 원 정도 오른 가격에 최근에 거래가 됐네요. 지난 1월에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량리동 미주아파트 얘는 꽤 많이 올랐네요. 한 3억 가까이 오른 것 같은데요. 갑자기 점프를 해버렸네요. 이 청량리 역세권 개발하고 또 청량리 사구역 새로 아파트 이제 분양 시작하죠. 그 일대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뭐 기존 아파트까지 얘는 뭐 재건축 이슈도 있으니까요.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동대문권에서 어떤 식으로 이 가격의 흐름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좀 눈여겨보시라는 거죠. 자, 청량리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가시면 회기동이 나오죠. 회기 힐스테이트도 마찬가지로 신고가예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이시죠? 2019년 1월 가격이 7억 3천을 기록을 했고요.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건 더 올라갔네요. 그렇죠? 여기는 이문 휘경 뉴타운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는 장위동입니다. 꿈의 숲, 코오롱 하늘채, 전용 8세. 그나마 여러분들이 뭔가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위 5구역, 거래가 7구역 같은 경우 경쟁률이 131대 1. 어마어마하죠.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네. 그리고요, 몇 가지 또 다른 이슈, 뭐 세금과 관련된 이슈가 지난 1분기에 있었죠.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죠. 근데 예전에는 거주주택을 메뚜기처럼 옮겨가면서 모든 거주주택에 대해서도 아주 그 기간만 잘 조정하면 다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딱 일생에 한 번에 그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 세금은 지극히 심리적인 그리고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이 우측에 앉아 계신 분들만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좌측에 앉아 계신 분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저 문을 열고 새로 들어오는 분은 이쪽 줄에 앉으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쵸?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뭐 이쪽 줄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막 물어보면서 근데 이쪽에 앉던 저쪽에 앉던 무조건 세금 다 내게 되는 상황이라면은 문 열고 들어와서 그냥 아무데나 막 앉아버리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이 세법 체계가. 여러분들이 이 목숨을 걸고 사수하려고 많이들 하시는 1세대 주택이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지켜서 뭐 하겠어요? 다시 또 우리 그 국회의원분들 또 관료들 그 스토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딱 답이 나오잖아요. 마치 1세대 1주택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면은 멸문지화를 당할 것 같은 가문의 큰 재앙을 맞이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 걱정들 하시지 말라고요. 세법이 이미 그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이것도 중요하죠. 이 서울시장님의 서울시 부동산에 대한 정책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하는 바는 계속해서 서울시 전체적인 재개발 재건축은 가장 행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지연을 시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재개발 구역 내에 어떤 물건을 투자를 하시던 재건축 아파트를 타겟으로 해서 신규로 투자를 하시던 지금부터 새롭게 뭔가를 그쪽으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빠른 시간 안에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예전부터 보유하고 계셨던 지금보다 훨씬 가격이 쌀 때 들어가서 실거주 형식으로 갖고 계셨던 분들은 얘기가 다르죠. 뭐 그분들은 신경 쓸 거 없어요. 가격이 지금보다 떨어지건 시간이 더 걸리건 약간의 뭐 건물이 오래돼서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자산가치 차원에서요. 근데 새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좀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되죠. 재건축도 마찬가지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안전진단 강화, 이 행정적인 절차 마련했었고요. 또 사전 공공기획이라는 그 단계를 기본계획 수립 앞에 하나 더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예 기본계획 수립 자체를 원천봉쇄해버릴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마련한 거예요.
명분은 좋죠. 뭐 사전적인 조율을 통해서 그 후의 단계를 더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절차다라고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은 아예 초장에서부터 서울시가 노를 해버리면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게끔 하는 강력한 행정적인 절차를 또 마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됐건 뭐가 됐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까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았던 분이 계시다면은 그분 한 명이라도 더 찾아서 세금을 뜯겠다라는 강력한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저는 9억까지는 좀 안전지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6억에서 9억 구간도 이렇게 올려버린 거고요. 공시가격을. 조금 그나마 아직까지 안전지대는 얘예요. 얘. 3억에서 6억. 그럼 돈이 어디로 먼저 흘러들어가겠어요? 가뜩이나 돈도 없어 죽겠는데. 집은 사야 되는데. 이 가장 저가 아파트 혹은 저가의 연립 다세대 주택부터 돈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필연적인 결과예요. 필연적인 결과. 왜냐하면 부동산 시세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지만 내가 그 부동산을 갖고 있지 못하던 간에 여러분들 수중에 있는 현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쵸? 여러분들의 구매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경기가 안 좋잖아요, 지금. 근데 물건 가격만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장 자체가 달라진 거죠. 저가 시장만 남아있는 거예요. 앞으로 2분기 후 시장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고요. 벌써 거래량으로 증명이 되죠. 작년도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트의 거래량이 훨씬 압도적이에요. 늘 그러해요. 파란색이 아파트 거래량이고 빨간색이 연립 다세대 주택 거래량이거든요. 2018년도 쭉 어디부터 역전을 한 거예요? 10월까지 아파트 거래량이 훨씬 앞섰죠. 근데 11월부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죠. 아파트 거래량보다 다세대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요. 이미 시장에서는 이 저가 주택의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세금 이슈가 부각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좀 감지를 하셔야 돼요. 옛날 생각에만 사로잡혀 계시면은 나 혼자 도태되는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연립 다세대 주택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앞서서 더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머릿속에 담아두시고요. 자, 기사 하나 또 볼까요? 실수요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덜한 중저가 주택으로 집중이 됐고 이런 흐름이 올해 들어 더욱 뚜렷해졌다라고 역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 2부에서 강의를 해주실 송수현 대표께서 또 여러 그 언론사에 기고를 하고 계신데 마찬가지 관점으로 저희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오늘 전체 강의를 각 파트별로 나눠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출발선이 약간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출발선은 다를 수가 있지만 기본적인 견해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견해가 같기 때문에 같이 일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생각 모두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양도세와 관련해서 가끔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설명을 드렸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버실 때 큰 거 한 덩어리 딱 한 채 신규를 취득해서 4억의 양도차익을 거둬들였을 때의 세금 그리고 4천만 원짜리 양도차익을 10채를 통해서 거둬들였을 때의 세금 요거를 비교를 해드리면서 뭐가 낫겠냐라고 여쭤봤던 적이 있죠. 뭐가 나요? 모르겠어요? 40% 세금 납부하시겠어요? 아니면 15% 납부하시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왜냐하면 세금을 세세하게 따져 들어가면은 어차피 머리 복잡해지고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설명을 마무리하다 보니 에이 그렇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9억짜리 물건을 사서요 18억에 팔았다고 해보죠. 그냥 거주주택 한 채예요. 한 채. 일반 세율만 납부를 하시겠죠.
42%의 세금을 납부를 하시게 되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총 납부 세액이 2억 5천 정도 납부를 해요. 양도차익이 9억일 때. 그리고 뭐 나 혼자 요거 한 채 사서 좀 장기 10년 이상 뭐 장기 보유를 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매년 3%씩 적용받아서 이렇게 특별공제까지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고요. 그럴 때 납부세액이 2억 5천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내 거주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럼 2주택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 칼럼에서 한번 보자고요. 똑같이 취득가액 9억에서 18억에 파는 거죠. 9억의 양도차익이 생겼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없죠. 양도소득금의 9억에서 기본공제 빼고 그럼 과세표준 요만큼 잡히고요. 세율이 52%가 되죠. 52%. 왜? 가산되잖아요. 가산. 10% 가산돼서. 요 42%에서 10% 가산해서 52%예요. 그럼 누진공제 빼고 산출세액에다가 지방소득세 합치면 총 부담세액이 4억 7천 납부하셔야 되네요. 아깝죠. 반토막이 세금입니다. 그쵸? 이건 아까워요. 근데 자, 조금 번거롭지만 이 9억을 좀 나눠서 벌어보자고요. 나눠서 벌면 어떻게 되는지를 볼게요. 3억짜리 조그만 물건을 사서 여러분들이 9천만 원의 양도차익, 9천만 원에 판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양도차익이 9천이죠. 요거를 10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거주주택 하나 빼고 그럼 총 11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11주택자. 근데 1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3주택자랑 세금은 똑같죠? 가산세는 3주택까지 10% 적용하는 거지 4주택이라고. 그러니까 4주택을 갖고 있던 뭐 40주택을 갖고 있던 3주택자랑 적용되는 세금은 똑같아요. 이때 적용되는 세금은 44%죠. 44%. 왜? 원래 기본세율 24%에다가 가산세 10%, 20%를 더 더해서 44%가 되는 거예요. 44%의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 적용하고 산출세액 요만큼 나오거든요. 총 부담세액이 3,6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자, 근데 얘는 열채로 곱하기 10을 해야 되겠죠? 곱하기 10을 하면은 36,600 정도의 세금이 나와요. 그럼 조그만 거 나눠서 소득을 올렸을 때 하고 큰 덩어리 하나하고 세금을 비교를 해보세요. 4억 7천 세금 납부하실래요? 3억 6천 세금 납부하실래요? 4억 7천 납부하시겠어요? 뭐 나라에선 좋아할 겁니다. 그거 납부하시게 되면 뭐 나라에선 마다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빠뜨린 게 있죠. 이 정도의 작은 거래가액이 작은 주택이라면 당연히 임대사업자 등록도 가능하겠죠. 임대사업자 등록이 현재 남아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똑같이 오래 보유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받는다고 쳐볼까요? 그때 세금이요 8천만 원으로 줄어요. 큰 덩어리 하나 9억 소득 올렸을 때 납부하시는 세금 4억 7천하고 잘게 나눠서 또 임대사업자 등록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받았을 때 세금 8,200만 원하고 세금 차이가 거의 4억이에요. 4억. 똑같이 9억을 벌어도 그 중에서 여러분들 4억을 더 세이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금. 4억 그냥 안 아끼셔도 되면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하던 대로. 4억 세금 나라에 좋은 일 하시기 위해서 더 납부하셔도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실지는 숫자로 명확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요거를 세세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할까 말까 했었어요. 다들 머리 아파하셔갖고. 자, 요런 세금 계산까지도 좀 하시면서 막연하게 다주택자 되면은 세금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올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보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좀 진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시기가 어려우면은 전문 세무사의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냥 혼자서 답도 안 나오는 거 혼자서 막 계산기 두들기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라고요. 그런 일 하라고 만들어 놓은 라이센스가 따로 있잖아요. 그거 왜 도움을 안 받으세요? 자, 그리고 시장의 중요한 방향 전환점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서울시하고요.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그렇죠? 행정부와 국회가 분리되어 있듯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나눠져 있거든요. 서울시장하고 서울시의회하고 굉장히 많이 싸워요. 의견 대립도 많이 하고요. 근데 서울의 부동산에 대해서 훨씬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곳은 서울시 의회예요. 서울시장이 아니고요. 그리고 요즘은 서울시 의회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